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미지 처리팀 안종식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Entropy is not enough for test time adap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isentangle factor라는 논문으로 ICLR 2024에서 스팟라이트 포스터로 수배했던 논문입니다. 본 논문 리뷰를 위해서 이미지 처리팀 분들이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히 프리비어스 워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논문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논문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도메인의 데이터에서 학습된 AI 모델을 타겟 도메인이라고 칭하는 실제 도메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댑테이션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GTA5와 같은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실제 이미지인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이나 시골과 같은 소스 도메인에서 보지 못했던 이미지들을 재학습해서 성능을 유지 또는 더 올리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 점을 시티스케이프 데이터, 빨간 점을 GTA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 최초 GTA5 데이터셋으로만 학습된 모델로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프로젝션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파란 점들이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이 빨간 점들, 파란 점들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스테이스케이프 데이터셋이 GTA5 데이터셋들과 분포가 유사하게 바뀌어서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모두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 종류에 대해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모델의 학습을 통해 데이터셋 간의 디스트리뷰션을 일치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에서 파생된 방법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소스 데이터의 어노테이션과 타겟 데이터의 어노테이션 없이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TTA라고 불리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소스 프리 DA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데이터의 어노테이션뿐만 아니라 소스 데이터를 아예 필요로 하지 않고요. 타겟 데이터 또한 어노테이션 없이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더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 인풋 상황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타겟 데이터의 전체 분포는 알 수 없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가 학습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인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인지 잘 판단해서 학습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특성으로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1번 있고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유효할지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실환경이라 생각되면은 한 장씩 이미지가 계속 입력될 텐데 이때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인해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다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스 프리, 즉 이전에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고 현 타겟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이 부재하는 상황은 TTA에서 극복해야 될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스트림으로 입력되는 실 상황에서는 어노테이션을 바로바로 알 수 없고 학습의 속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피션시를 고려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가정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미나 위클리, 언스퍼바이즈 러닝에서 사용하는 슈도 라벨이나 또는 서로게이트 로스 펑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논문은 이 중에서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논문에서 방법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오늘 소개드리는 테스트 해봤을 때 이처럼 학습을 하면 할수록 액큐러시는 증가폭이 다른 TTA 방법에 대비해서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revious works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트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리는 내용은 워터버드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셋은 스트림 데이터에서 성능 실험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임밸런스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퍼리어스 릴레이션십을 연구하기 위해 적합한 데이터셋이고요. 이 스퍼리어스 릴레이션십이 무엇인지는 뒷장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클래스가 워터버드랑 랜드버드 2종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경은 땅과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보통 TTA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의 컨피던스 스코어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이 엔트로피가 낮은 데이터들이 컨피던스가 낮은 데이터들이고 이를 이용해서 TTA를 수행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터버드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엔트로피가 낮은 그룹들에서 TTA를 했을 때 오히려 애큐러시가 더 낮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애큐러시가 낮은 그룹들을 그래드캠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더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잘 찾은 샘플들은 객체를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 반면에 잘 못 찾은 샘플들은 객체보다 배경 같은 것들을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퍼리어스 피처, 즉 이제 허위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워터버드와 랜드버드를 구별할 때 그 새라는 특징을 잘 찾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워터버드는 물과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많을 테니까 이 물이 나오면은 워터버드야 라고 잘못 학습이 되어버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있는 워터버드를 이제 랜드버드로 잘못 인식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저자들은 엔트로피가 신뢰도가 낮은 지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가 엔트로피가 어떤 점에서 신뢰도가 낮은 지표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논문에서는 수식이 꽤 많이 나오는데 모든 수식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정리해서 어떤 개념들로 엔트로피가 충분하지 않은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를 구별짓는 인디펜던트한 레이턴트 벡터들을 디스인탱글드 레이턴트 벡터 V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 인코딩을 통해 얻은 세멘틱 레이턴트 벡터를 각 채널별로 나타내는 것이 V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디퓨전이나 갬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노이즈라고 표현되는 레이턴트 벡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스인탱글드 벡터가 정답 데이터, 즉 레이블 데이터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달리 말하면 이제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표현한 것이 이 코렐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코렐레이션은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셋에서의 관계로 나눌 수 있고요. TTA 태스크에서는 트레인은 소스 데이터, 테스트를 타겟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스인탱글드 벡터를 관련 연구에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4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디스인탱글드 벡터를 관련 연구에서 모티베이션에서 4종류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퍼리어스 릴레이션십을 연구한 다른 관련 연구를 보시면은 모양을 구별하는 이런 하트, 동그라미, 네모, 모양을 구별하는 태스크에서 색상과의 연관성을 이처럼 표로 나타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모양을 구별하는데 색상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보고 모양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면은 이게 스퍼리어스 코렐레이션이 나타냈다고 관련 연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영감을 받아서 디스인탱글드 벡터도 트레인과 테스트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에 둘 다 크게 연관이 있는 벡터를 VPP, 트레인에만 연관이 있는 거를 VPN, 트레인에 연관 없지만 테스트에 연관이 있는 게 VNP, 둘 다 연관이 있는 거를 VNN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디스인탱글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DNN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 벡터에 corresponding 되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도 4가지가 있습니다. A 세타를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결과 로지스트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로지스트는 파라미터와 특징 벡터의 곱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로지스트가 양이라면 1, 음이라면 -1이라고 슈도 라벨을 정의를 했고요. 이때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댑테이션 초기에는 Y햇이 1이 되도록 하고 엔트로피 기반의 컨피던스를 가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식이 이제 만족돼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Y 햇이 1인 조건이
A 세트가 양이어야 되므로 로지츠가 0보다 매우 커야 하이 컨피던스가 되겠죠. 이 수식을 잘 보면은 트레인 포지티브인 임자들과 트레인 네거티브인 임자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 수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트레인 포지티브인 임자들은 트레인 네거티브인 임자들보다 커야 0보다 큰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수식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된 모델은 어댑테이션을 하기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트레인 데이터에 옵티마이즈 되어 있으니 VPN은 도미넌트 팩터가 되어 있고 VNP나 VNN은 0에 가까운 값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VPP는 common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label 이를 줄여서 CPR 팩터로 정의를 했고요. VPN은 train time on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label 해서 trap 팩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정리하자면은 disentangled 벡터라는 것은 어떤 특징 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특징이 트레인에만 나타나면은 correlation train이 positive, 테스트에만 나타나면은 correlation 테스트가 negative입니다. CPR 팩터는 결국 트레인 테스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므로 클래스에 대한 공통된 특징, 클래스 자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랩 팩터는 트레인에서 나타났지만 테스트에서는 안 나타나는 클래스와는 별로 관계없는 특징, 예를 들면 배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VMP나 VNN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는 내용이 없었는데요. 생각해 보았을 때 트레인에서 네거티브 하다는 거는 기존 트레인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본 적이 없는 클래스라는 얘기니까 학습 데이터에선 제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미 0에 가까워서 따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은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왜 로우 엔트로피가 컨피던스 스코어에 비효율적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명제를 하나 정의를 하자면 harmful 샘플은 어댑테이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이고 이는 클래스 간의 민 로지츠를 감소시키는 입력 이미지입니다. 클래스 간의 민 로지츠가 감소한다는 것은 서로 구별이 어려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디스트리뷰션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로스를 사용하는 어댑테이션에서 로스 수식으로부터 아래와 조건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 수식을 만족하는 샘플 X가 함풀 샘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요 도출 과정은 어펜딕스 1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본 발표에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CPR 팩터와 트랩 팩터는 각 인자의 정의와 이 프로포지션 1에 의해서 이와 같은 수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CPR 팩터는 어떤 객체에 대한 특징이니까 함풀 샘플이 아니어야 되고요. 트랩 팩터는 배경 정보에 가까운, 그러니까 스파리어스 피처라고 볼 수 있으니 함풀 샘플이라고 볼 수 있고 위 수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 컨피던스를 가지는 결과에 대해 프로포지션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위에 이 7.A 항이 CPR 팩터가 되고요. 이 아래 7.B 항이 트랩 팩터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트랩 팩터가 CPR 팩터보다 굉장히 크다면은 이 샘플은 함풀 샘플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 컨피던스를 가지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트랩 팩터가 크다면은 이 샘플은 엔트로피 기반의 엔트로피 기반의 컨피던스가 높더라도 함풀 샘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메서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로피는 디센탱글드 팩터의 트랩 팩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저자들은 엔트로피를 대체하는 슈도 라벨 프로버빌리티 디퍼런스 PLPD라는 스코어를 제안을 했고요. 이 PLPD 스코어를 이용해서 포어그라운드로 대표되는 CPR 팩터를 강화하고 트랩 팩터를 억제하는 TTA 메서드인 Destroy Your Method 대요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요는 샘플 셀렉션과 파라미터 웨이팅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대요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요가 동작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저자의 포스터에 재밌게 표현한 게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트랩 팩터, 즉 덫이 가득한 상황에서 트랩을 피하고 CPR 팩터를 통해 모델의 생명을 살리는 게 대요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엔트로피 기반의 TTA 방법은 트레인 테스트 이미지 간에 트랩 팩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신 테스트 데이터에도 강건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CPR 팩터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객체 정보를 파괴하고 이 파괴를 통해 CPR 팩터를 억제한 어그멘티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모든 객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객체 정보다라고 할 수 있는 물체의 쉐이프 정보를 파괴하는 쪽으로 어그멘테이션을 구현을 했고요. 객체 정보의 파괴를 위해서 픽셀 셔플, 패치 셔플, 어클리드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픽셀 셔플은 픽셀의 평균 컬러 값은 유지하되 이미지의 평균 컬러 값은 유지하되 물체와 배경 쉐이프를 둘 다 파괴했고요. 패치 셔플들은 로컬 인포메이션을 보존해서 어느 정도 배경의 쉐이프는 유지했지만 물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센터 어클리드는 이제 물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센터를 파괴해서 물체의 쉐이프만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추후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패치 셔플드 이미지가 성능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CPR 팩터를 억제한 이미지를 오리지널 이미지와 프로버티 스칼라 아웃풋끼리 차분 연상을 통해 PLPD를 계산해 최종적으로 트랩 팩터를 최대한 억제한 스코어를 뽑아냈습니다. 이를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엔트로피 스코어와 함께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스레시홀드 타우와 함께 결합해 조건이 만족하는 이미지만 샘플링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없이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샘플링된 이미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어댑테이션을 합니다. 이 오버얼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셀렉션된 샘플들만 이용한다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의 다른 메소드들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로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해서 TTA를 수행을 합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로스에 이제 웨이팅 펑션을 더한 건데요. PLPD를 이용해서 PLPD 텀을 웨이팅 펑션에 반영해 CPR 팩터에 더 큰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 제로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고요. 이 부분이 이제 PLPD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페리먼트 부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와 실환경과 유사한 세팅에서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PLPD가 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했고요. 각 컴포넌트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했습니다. 사용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블러, 노이즈, 압축 등 다양한 커럽션을 적용한 이미지로 구성된 이미지넷 C 데이터셋을 이용했고요. 또한 이제 엠니스트에 색상을 입힌 컬러드 엠니스티, 아까 말씀드린 워터버드 데이터셋, 카툰이나 스케치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이미지넷 R, 같은 객체더라도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비스타 2021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마일드, 와일드, 바이어스 시나리오로 여러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마일드 시나리오는 단순 환경, 와일드 시나리오는 라벨 분포가 계속해서 바뀌는 다이나믹 라벨 시프트, 배치 사이즈 1로 구성해서 스트림 데이터를 잘 표현한 배치 사이즈 1, 여러 커럽션 타입이 혼합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환경, 이렇게 해서 와일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또한 이제 바이어스 시나리오는 극단적으로 스퍼리어스 커렐레이션 시프트가 존재할 때 상황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모델에 대한 베리언트도 CNN을 대표하는 레스넷과 트랜스포머 기반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BIT로 다양화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에서도 베리언트를 꽤 줬는데요. 배치 사이즈 1이 와일드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고요. 배치 사이즈가 TTA 간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니까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평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넷 C에서 평가한 마일드 시나리오에서 결과를 보시면은 대여가 이제 기존 방법 대비 모든 커럽션 타입에서 컨시스턴트하게 더 높은 애큐러시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어스드 시나리오에서도 컬러 엠니스트와 워터버드 기반으로 실험했을 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대우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성능 개선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클라우드 엠니스트에서 거의 효과가 이제 미약했던 다른 기법들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아서 스파리어스 커릴레이션 시프트에 취약한 좀 다른 TTA 방법들과 달리 대우는 PLPD 기반으로 필터링돼서 로버스트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일드 시나리오입니다. 와일드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하게 믹스드 시프트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도 다른 방법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LPD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기 위한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워터버드 데이터셋에서 보시면은 엔트로피만 사용했을 때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한 PLPD 값과 비교해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리스크의 AURC 값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프리딕션 에러 레이트고 커버리지는 선택된 샘플의 비율입니다. 또한 이제 스레시홀드 값에 따른 샘플 에어리어별 애큐러시도 비교해 보면은 대여에서 사용하는 에어리어 4가 제일 애큐러시가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비교도 진행했는데 각 어그멘테이션 기법 중 이제 패치 셔플을 사용한 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픽셀 셔플링은 백그라운드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문제, 어클리드든 중앙 부분만 제거해서 쉐이프가 포함되지 않아 쉐이프 정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치 셔플링이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치 개수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졌는데 4 곱하기 4가 제일 효과가 좋았고요. 패치 사이즈, 넘버 패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패치 레졸루션은 작아지기 때문에 너무 작은 패치를 쪼개는 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레시홀드 값에서도 이제 원래를 통해 최적의 스레시홀드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스레시홀드가 너무 높으면 신뢰하는 샘플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성능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이제 실환경에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언리미트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스레시홀드를 높여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샘플들만 학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성능도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 모든 요소가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이론적인 검증을 통해 왜 엔트로피 기반의 컨피던스 매트릭이 충분하지 않은지 잘 검증을 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분석을 포함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D 스코어 및 TTA 메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실험을 진행을 해서 대오의 효과도 검증한 게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문이 완벽하지 않듯이 리미테이션 또한 존재합니다. 저자들이 어펜딕스에서 이야기를 하길 모든 상황을 정의할 수는 없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퍼셉션만 이용해서 사람이 그 퍼셉션 할 때 쉐이프 정보를 크게 본다는 것을 이용해서 대오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클래시피케이션에 국한된 메소드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리미테이션 뽑았는데, 물론 타겟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해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른 태스크에 대한 확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은 TTA나 컨티뉴얼 러닝 등 다양한 메소드들이 아직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퍼셉션 태스크에서도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아래는 디스커션 부분인데요. 디스커션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팀원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배치 사이즈 1 실험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 순서에 따라서 성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체 디스트리뷰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 타임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순서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 영향을 끼치긴 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입력 부분을 좀 순서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레인 네거티브 코렐레이션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발표 시에는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 환경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 분명히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부분을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객체라도 다른 쉐이프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학습에 좀 포함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필터링이 돼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고려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 운용 환경에 적용한다 했을 때 온라인 세팅으로 적용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추론 이후에
어댑테이션으로 표현되는 트레이닝 과정, 그리고 다시 추론을 해야 새롭게 오티마이즈된 모델로 다시 한번 인퍼런스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조금 느려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최적의 파이프라인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캐타스트로픽 폴가팅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클래스 인크리멘트 러닝 부분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TTA가 클래스가 고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테스트 타임에서는 어댑테이션 되어서 캐타스트로픽 폴가팅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더라도 다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통해 다시 성능이 또 최적화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논의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냥 이게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한번 그냥 견해만 한번 듣고 싶은데 그 스퓨리어스 팩터가 좀 뭐 워터보드나 뭐 컬러드 애니스트 같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극단적인 상황들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좀 실제 환경에서는 약간 뭐 그 완전 극단적인 것보다 좀 중간적인 상황이 훨씬 더 많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대우가 좀 매우, 그러니까 대우가 좀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매우 편향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대우가 그러니까 되게 잘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편향이 어느 정도 그냥 좀 섞여 있는 좀 현실 리얼 월드 데이터일 때도 이게 성능이 유지가 될까요?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가지고. 네, 저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본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실험실 레벨에서 실험하다 보니까 비디오보다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구성된 환경만 좀 실험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오히려 저는 편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트림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동일한 FPS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특히 뭐 자율주행이나 뭐 CCTV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씬을 계속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복성이 높은 스트림 데이터도 충분히 편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극단적인 편향성에서도 아마 좀 잘 동작하는 방법이 되오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도 적용해보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직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일 제 발표가 이제 24년 기수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다음 기수에서 뵙지 못하는 분들 모두 하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